자, 2교시에 이어서 3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여드린 동영상은 잘 보였죠? 배수로 만드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잘 보셨으면 됐고, 자, 동결 깊이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토질력학 시간에 배운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결 깊이. 어는 깊이죠. 어는 깊이. 자, 동결 깊이 공식. 한 냉지에서는 교통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두께와 그 지방의 동결 깊이를 비교하여 그중 큰 값을 포장 구조의 두께로 함으로써 동상으로 파괴되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어느 지역의 동결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그 지방의 기온의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는 동결 심도계로 측정하는 방법과 조사 구멍에서 빙점을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 기온의 자료로부터 동결 깊이를 구하는 한국형 동결 깊이 예측식은 동결 깊이는 C√F. 요거 공식은 보셨죠? 동결 깊이 구하는 공식 C√F. 자, C는 동결 지수에 따른 보정상수 표 7.4 여기 있죠. F는 설계 동결 지수. 그래서 밑에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설계 동결 깊이는 노상 동결 관입 허용법을 적용하여 최대 동결 깊이의 75%를 사용한다. 자, 동결 지수 보겠습니다. 동결 지수는 기온과 지속 시간의 곱으로 표시하며 일평균 기온을 기본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나 월평균 기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그림 7.7 일평균 기온으로부터 구한 동결 지수래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우리가 대략적인 F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일평균 기온을 기본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일평균 기온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달부터 시작하여 일평균 기온이 굳이 영상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여 일평균 기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달까지의 일평균 기온을 누계하여 일평균 기온 누계 곡선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동결지수이다. 월평균 기온을 기본으로 할 경우에는 월평균 기온이 마이너스가 되는 달만 대상으로 하여 월평균 기온에 그 달의 일수를 곱한 것의 합계가 동결 지수가 된다. 자, 설계 동결 지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 구간의 설계 동결 지수 산정은 대상 지역 인근 측후소에서 관측한 월 평균 대기 온도의 크기와 지속 시간에 대한 20년간의 기상 자료에서 추위가 가장 심하였던 2년간, 즉 동결 지수의 최대 2년치의 평균 동결 지수로 정한다. 만일 20년간의 기상 자료가 없으면 최근 10년간의 최대 동결 지수를 설계 동결 지수로 산정한다. 설계 구간에 측후소가 있을 경우 그림 7.8이나 표 7.5의 동결 지수 및 동결 기간을 이용하여 설계 동결 지수를 산정하며 설계 구간에 측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표 7.6의 좌표별 동결 지수를 이용하고 동결 기간은 가까운 측후소
세 개의 평균 값 또는 가장 가까운 측후소의 값을 이용하여 설계 동결 지수를 산정한다. 산정한다. 표 7.5의 동결 지수는 각 지역의 측후소 위치에서 관측한 값이므로 같은 지역의 표고가 다른 노솔의 수정 동결 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동결 지수 선도라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제. 서울 지역의 계획 도로의 최대 표고가 280m일 때 수정 동결 지수를 구하라. 해서 표 7.5에서 서울 지역 측구소의 표고가 뭐 85.5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면 요 공식 수정 동결 지수 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되는 거예요. 한번 쭉 해서 여러분들이 참 교재를 이용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상 동결 관입 허용법. 포장 설계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상 동결 관입 허용법은 동결 깊이가 노상으로 얼마쯤 관입되더라도 동상으로 인한 융기량이 포장 파괴를 일으킬 만한 양이 아니라면 노상의 동결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절차와 그림 7.9를 적용한다. 해서 첫 번째 설계 지역의 동결 깊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상의 동결을 허용하지 않는 비동결성 입상 재료의 최대 취한 깊이 C를 구한대요. 여기서 A는 동결 깊이, 그 다음에 P는 시멘트 포장의 슬래브 두께 또는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 두께. 세 번째, 노상토와 기층의 함수비의 비율 R을 구한대요. 여기서 R은 기층 재료의 함수비분의 노상토의 함수비입니다. 자, 중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의 R값의 최대값은 2. 그 2 외의 모든 곳에서는 최대값 3으로 한다. 뭐 그림 7.9에서 가로축의 C값과 대각선의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글하고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값과 대각선의 R값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수평선이 좌측 세로축과 만나는 값이 설계 비동결성 재료층, 기층 플러스 보조기층, 두께 B값이고 우측 세로축과 만나는 값이 허용 노상 동결 관입 깊이 시그마 S인가요? S값이다 해서 여기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꼭 여러분들 풀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값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제 8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의 종류와 특징 볼게요. 포장의 종류. 자, 포장은 도로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은 외적 작용을 받는 부분이다. 즉, 포장은 주요 도로 구조 중에서 유일한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토나 교량 등이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진 구조로서 설계, 시공되는 것과는 달리 포장의 설계를 할 때는 10년 내지 20년이란 공용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추정되는 통행 차종 및 대수에 견디도록 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포장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으며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보다 보면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죠. 각각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약칭되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은
골재를 아스팔트와 같은 역청 재료로 결합하여 만든 표층이 있는 포장을 말하며 그림 8.1과 같이 표층, 중간층, 기층 및 보조기층으로 이루어진다. 아스팔트 포장에서는 교통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응력이 포장을 구성하는 각 층에 분포되어 아래로 갈수록 점차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므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차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차가 이렇게 가면은 차가 이렇게 갈 경우에 당연히 접지 면적에서 가까운 데는 이러고 응력 분포가 점점 약해지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예요. 분산됨으로 각 층의 구성과 두께는 역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교통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은 연성 포장의 일종으로 연성 포장이래요. 아스팔트는 어떤 포장? 연성 포장. 아스팔트는 연성 포장의 일종으로 교통하중으로 생기는 전단에는 저항하지만 휨에는 뭐다? 저항할 수가 없대요. 요 특징, 아스팔트 포장의 특징, 요거 알아두세요. 아스팔트 포장의 특징. 아스팔트 포장은 연성 포장으로 교통하중으로 생기는 전단에는 저항하지만 휨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아스팔트 포장의 구성. 포장층으로는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층이에요. 요게 아스팔트. 그 밑에 차단층 또는 동상 방지층, 그 다음에 노상과 노체가 있죠. 자,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은 요게 포장층이에요. 콘크리트 슬래브, 중간층, 보조기층. 그 밑에 똑같이 차단층, 동상 방지층, 노상, 노체. 이렇게. 요게 본체라 그러면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요거 이제 건설재료 시험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를 표층으로 하는 포장을 말하며 그림과 같이 표층, 보조기층으로 이루어진다. 자, 아까 전에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 구분하셔야 돼요. 자,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 포장으로 콘크리트 슬래브가 교통하중으로 인한 전단이나 휨에 저항하고 슬래브 작용에 의해 교통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스팔트는 어떤 거? 연성 포장. 콘크리트는 강성 포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포장의 특징.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은 표 8.1과 같다. 포장 형식은 이와 같은 구조 특성, 집안 및 환경 특성, 시공성, 공영성 및 유지 관리 등 기술적인 사항과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해서 요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표 8.1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특성. 자, 구조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교통하중을 포장층 전체가 아스팔트 포장은 교통하중을 포장층 전체가 지지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교통하중을 콘크리트 슬래브가 직접 지지한다고 하네요. 자, 집안 특성은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 연약 집안 적응이 양호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치마량이 크거나 부등 치마가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시공성은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이 간편하고 신속하고 단계 시공 방식에 적합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그러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줄눈 설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공용성을 보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은 공사 후 즉시 교통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고
적고, 그 다음에 평탄성 및 승차감이 양호하고, 콘크리트 포장은 14일 이상의 양생기간이 필요하고 줄눈 설치로 소음이 발생하고 득득득 드르륵거리죠. 평탄성 및 승차감이 불량하다. 유지보수는 아스팔트 포장은 부분 보수가 용이하고 잦은 보수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유지관리비가 고가래요. 근데 콘크리트 포장은 내구성이 커서 파손이 적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성을 보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 중차량, 구성비가 적은 도로, 가벼운 차량, 연약 지반 도로, 조기 완공이 필요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도로, 그 다음에 교량, 암거, 터널 등이 많은 도로,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중차량 구성비가 많은 도로, 또 절성도 경계부가 많은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실적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에 많이 사용하고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많이 사용하네요. 자, 아스팔트 포장의 구조 볼게요. 노상,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노체와 노상, 도로의 길로자죠. 길로자, 도로의 몸체가 되는 거 노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 노상, 그 위에 포장이 깔리는 거예요. 노상은 포장과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도로의 기초 부분이다. 노상은 균등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그 지지력은 포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자연 지반의 흙이 양호할 때는 그대로 노상토로서 사용할 수가 있으나 연약한 경우에는 다른 흙과 치환하여 하거나 적당한 처리를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노상층은 성토부에서는 토공, 끝마무리 면에서 절토부에서는 굴착, 마무리 면에서 아래로 약 1m 되는 부분이 해당되며 노상의 마무리면을 노상면이라고 한다. 노상토로서 적당한 흙은 시공이 용이하고 함수량이 증가했을 경우에도 필요한 지지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토질로서는 자갈이나 모래를 많이 품은 조립토가 좋으면 당연한 얘기죠. 실트질이나 점토질토는 부적당하다. 부득이 이러한 세리토를 쓸 때는 특히 다지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상토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CBR 시험이나 평판제하 시험 및 동적 삼적 압축 시험 등이 있다. 자, 다 아는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차단층 및 동상방지층. 노상이 연약할 경우에는 두께 15에서 30cm 정도의 차단층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반복 하중으로 인하여 노상토가 보조기층이나 맹암거, 지하배수구 등에 침입하는 것을 막고 지하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차단층에는 모래, 막자갈 또는 지오텍스타일을 사용하며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재료를 깔고 롤러, 불도저, 컴팩터 등으로 가볍게 다진다. 또 동결의 염려가 있는 지방에서는 동결융의 작용으로 인한 포장층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 깊이의 범위 내에 모간수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갈이나 모래로 동상방지층을 설치한다.
동상방지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최대 입경은 80mm보다 작아야 하고 집경 0.02mm 이하의 세립 함유량은 3% 이하 0.075 넘버 200번째 통과량이 10% 이하여야 한다. 동결 영향과 지하 배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차단층과 동상방지층 기능을 동시에 갖는 선택층을 설치해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 구간에서 성토 높이가 노상 최정면을 기준으로 2m인 경우 노상토의 소송지수가 10 이하이고 0.075m 통과 25% 이하이면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차단층, 동상방지층, 일단은 물을 머금고 있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을 잘 배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가진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됐다. 자,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 위에 설치하는 인공층으로서 토층이나 기층에 전달된 하중을 더욱 분산시켜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중에 저항하는 강도와 이것을 충분히 분산시키는 데 필요한 두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노상에 전달되는 하중이 충분히 안전한 값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포장, 구성층 재료의 품질은 낮은 위치의 층일수록 품질의 재료를 선택하므로 보조기층에는 비교적 지지력이 작고 값싼 재료를 쓰고 기층에는 지지력이 큰 양질의 재료를 쓴다. 노상층의 품질이 우수하여 지지력이 충분하고 배수 기능이 양호하며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보조기층을 생략할 수도 있다. 보조기층은 구조적 기능 이외의 기층 속으로 세립 노상토의 침입 방지, 동결작용에 따른 손상 방지, 포장층 내의 자유수의 고임 방지, 시공 장비를 위한 작업으로 제공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쭉쭉 읽고 넘어갑니다. 자, 보조기층에는 시공 현장 부근에 부순돌, 부순 자갈, 모래, 슬래그 등을 사용하며 수정 12R 30 이상, 소성 지수가 6 이하의 재료를 사용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넘버 200번째를 통과하는 점토질 일정량 이상 품지 않은 것으로서 그 한도는 대략 8% 정도이며 최대 입경은 50에서 80mm 이하가 바람직하다. 자, 자연 상태로는 품질 규정에 부적당한 재료는 소량의 시멘트나 석회 등으로 안정 처리를 하거나 입도 조성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공에 있어서는 두께에 따라 몇 층으로 나누어 다지며 1층 마무리 두께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해두세요. 자, 시공에 있어서는 두께에 따라 몇 층으로 나누어 다지며 당연한 얘기겠죠.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의 CDE 방법 따라 최대 건조 잔해 중량이 95% 되도록. 자, 우리 요거 배웠죠. 다짐. 95% 이상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는 10톤 이상의 머케덤 롤러 또는 8에서 15톤의 타이어 롤러 또는 이들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진동 롤러 등을 사용한다. 작업 중 너무 건조하면 적당히 살수하여 최적 함수비 부근에서 다지면 효과적이다. 한편 마무리 직전에 강으로 많은 수분을 함유하게 될 때는 건조를 기다려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자, 기층 볼게요. 자, 기층은 아까 전에 이쪽 부분 우리 현장 다짐도 할 때 현장 다짐도 실내에서 구한 최대 건조밀도분의 현장에서의 건조밀도 이거 기억나시죠? 자, 기층 볼게요. 자, 기층은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보조기층에 전달하며 교통하중에 의한 전단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고 내구성이 큰 재료로
필요한 두께만큼 잘 다진 것이어야 한다. 기층에는 입도 조정, 시멘트 안정 처리, 역청 안정 처리, 석회 안정 처리, 먹해덤, 침투식 등의 공법이 사용된다. 침투식 공법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최대 크기는 얼마? 40mm 이하로서 1층의 마무리 두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입도 조정 공법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이것은 양호한 입도가 되도록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펴 깔고 다지는 공법으로 입도가 좋음으로 깔기 및 다짐이 용이하고 기계와 시공에 적합하다. 재료에는 부순돌, 슬래그, 자갈모래 등을 사용하고 이들의 재료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양호한 입도를 만든다. 양호한 입도의 범위는 표 8.3과 같다. 입도 조정을 한 재료는 수정 CBR 80 이상 0.42mm체 통과분의 소성지수가 4 이하여야 한다. 자, 재료의 혼합 방식에는 노상 혼합 방식과 중앙 플랜트 혼합 방식이 있다. 전자는 로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여 노상에서 혼합하고 후자는 중앙 플랜트에 믹서로 혼합한 재료를 트럭으로 현장에 운반하여 펴 까는 것이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그림 판정 기구로 펴간 재료를 혼합하는 기계이다. 뭐 이런 게 로드 스테빌라이저래요. 자, 혼합할 재료는 입경이 큰 것부터 차례로 포개어 쌓아 재료가 균일하게 혼합되면 모터 그레이더, 에그 그레이트 스프레더 등을 소정의 형상으로 깐다. 이때 펴가는 두께는 1층에 마무리가 두께가 15mm, 15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펴간 재료는 롤러로 일단 가볍게 다진 후 다시 정형한다. 횡단 형상으로 정형되면 소정의 밀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8에서 15톤의 타이어 및 롤러 10톤 이상이 아유 뭐 이렇게 많아.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기층. 기층은 첫 번째 입도 조정 공법. 두 번째, 시멘트 안정 처리 공법. 두 번째, 시멘트 안정 처리 공법. 다음에 세 번째, 역청 안전 처리 공법. 다음에 네 번째, 석회 안정 처리 공법. 다섯 번째, 먹해동 공법. 먹해동 공법은 알죠? 먹해동 공법. 여섯 번째, 침투식 공법. 자, 먹해동 공법은 주걸재라고 불리는 큰 입자에 부순돌을 깔고 이들이 서로 잘 맞물릴 때까지 다짐하고 그 맞물린 상태가 교통하중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채운 골재를 공극을 채워서 마무리하는 공법. 자, 침투식 공법은 골재를 깔아놓은 다음 역청재를 살포 침투시켜 골재 맞물림과 역청재를 하여 안정성 높은 층을 만드는 공법이다. 자, 그래서 기층에서의 그 공법은 뭐다? 이렇게 6가지 입도 조정 공법, 시멘트 안정 처리 공법, 역청 안정 처리 공법, 석회 안정 처리 공법, 먹해동 공법, 침투식 공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은 기층 위에 있으며 그 요초를 보정하고 블라블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표층은 포장의 최상부에 있으며 교통 차량에 의한 마모와 전단에 저항하고 평탄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고 빗물이 하루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표층은 밀입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적설 함냉지에서는 타이어 체인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 몰타 등을 표층 위에 얇게 시공하거나 급경사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층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마모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게 이제 오늘의
보시고 여러분들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요 두 개 구분할 줄 알으셔야 되고, 요 구분에 요 도로에 그 기층 있죠, 포장, 여기 밑에는 똑같지만 요 포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법을 종료를 하고 오늘 뒤에 아스팔트 포장이나 도로 포장에 관련해서 영상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